자료형을 표현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는 변수를 공부를 하면서 원시 타입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참조 타입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참조 타입은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읽기보다는 일단은 자바에서 참조 자료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프리미티브 타입 중에서 정수 숫자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int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죠. 여기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담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 더하기 또 다른 참조 타입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이 클래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는 단순히 뭐 int, a 이런 식으로 적지만은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참조 타입을 만들게 되면은 클래스명, 여기에 이제 클래스명이 들어가고요. 여기 예제에서는 이제 유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 new 유저, 이와 같이 참조 타입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프리미티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죠.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저라는 참조 타입을 한번 만들 건데, 이 유저 타입을 참조 타입으로 만들려면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게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이라는 것이 있고 나이를 적어줍니다. 나이는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int를 적어준 거고요. name은 문자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에서는 차르라는 문자가 있지만 걔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또 다른 참조 타입을 여기에다가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타입 중에서 이제 불린 해가지고 is children보다는 has children, 아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참조 타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봤는데, 여기까지만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필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참조 타입에는 어떤 상태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string name, int age, boolean, has children, 이런 것들을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속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얘네들을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드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드를 작성을 할 때는 여기와 같이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적잖아요. 이 뒤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필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필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대입 연산자 이퀄을 써서 이와 같이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초기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초기 값이란 단어가 조금 있다가 인스턴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는 상태를 담고 있는 값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제가 여기에다가 뭐 반환 자료형 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제를 적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봤던 이 유저 클래스라는 참조 타입, 참조형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유저라는 타입. 제가 계속 타입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필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tring get name 하고 만약에 값을 반환할 게 있다 하면은 retur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줍니다. return 해가지고 name 이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다른 랭귀지나 아마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내에 사용이 된 함수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거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얘기하는 함수하고 그다음에 자바에서 클래스 내에 사용된 함수를 구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은 이 클래스 내에 사용이 된 함수는 메서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다 배웠어요. 필드, 그 다음에 메서드. 그래서 클래스, 참조 타입들은 이 상태값을 갖고 있는 필드와 그 다음에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메소드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메서드에 보시면은 여기 요 앞에 붙은 거 있죠. 요 앞에 붙은 거를 반환 자료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 뒤에 name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이 name의 타입이 지금 스트링이죠. 예. 이 스트링하고 메소드의 리턴 타입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서드는 또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에 보면은 인풋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값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트링은 아웃풋 값이 되는 거고, 지금 이 함수에는 getName이라는 함수에는 인풋 값이 없습니다. 자, 인풋 값에 대한 예제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자면 set name string name this.name은 name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함수가,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수에서의 인풋 값을 이 프로그래밍적으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문자열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name이라는 거를 받아서 필드에 지금 this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필드의 name, 요 name에다가 저장을 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는 리턴하는 게 없죠. 그냥 필드 값을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만 하고 리턴하는 값이 없을 때는 void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리턴을 하게 되면은 리턴할 타입들을 여기에다가 다 적어주는데, 리턴할 타입이 없다 그러면은 voi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클래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만든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특수 목적의 클래스들이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2개 더 있는데요. 2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enum하고 record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enum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실습 때 그 조사 안 하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서 돌아가셔서 실습 꼭 그 상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고요. 자,
타입을 상수로 쓸 수 있게끔 상수형 참조 자료용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enu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enum이란 단어는 다른 랭귀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enum을 만들 때는 이제 클래스긴 클래스예요. enum도 클래스예요. enum도 클래스인데 클래스라는 거를 안 쓰고 enum이라고 씁니다. enum.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등급을 나타내는 클래스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필드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들 있죠. 이 필드들은 같은 자료형이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상수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레코드까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레코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레코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이널 배웠죠. 파이널. 값이 없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담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파이널이라고 하죠. 근데 한 번 변수의 값이 담기면은 그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요게 파이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레코드라는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클래스입니다. 레코드도 클래스이긴 해요. 근데 레코드라고 안 쓰고 클래스라고 안 쓰고 레코드라고 따로 명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의 값을 한번 세팅을 하면은 이 레코드는 변경이 안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레코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유저 person이라고 해보죠. 네, person, 레코드 person. 네, 이렇게 적어주는데 레코드 문법은 클래스긴 한데 문법이 클래스를 만들 때랑은 조금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필드들 있죠. 이 필드들을 여기 중괄호 안쪽에 쓰는 게 아니고 중괄호 앞에 이렇게 괄호를 넣어줍니다. 네, 괄호를 넣어주고 필드들을 여기에다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ring, name, int, age, 그 다음에 string, address, 네, 요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erson이라는 레코드는 한번 이 name, age, address의 값을 세팅을 하면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클래스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이널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num, 네, 레코드, 그 다음에 클래스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형을 초기화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프리미티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시키기 위한 연산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조 타입들은 타입을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클래스 유저, enum grade, 그 다음에 record person, 얘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산자를 필요합니다. 어떤 연산자를 필요로 하냐면은 new라는 연산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참조 타입들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딱 올리기 위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에 등록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참조 타입들을 초기화할 때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만 그 선언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변수를 선언했던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ser라고 얘기를 할게요. user, 그 다음에 변수명이 user.
자, 자바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저라는 타입을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user하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자, 생성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저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입니다.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이 유저가 이거 보면은 메서드랑 형태가 비슷하죠. 얘를 이런 형태로 원래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유저라는 생성자, 영어로는 이제 constructor라고 하는데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생성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클래스 유저에 대해서 인스턴스화 하는 거,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을 인스턴스화 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클래스는 설계도고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뭔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글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인스턴스화 했다라는 것은 메모리에 등록하겠다. 메모리에 값이 올라가 있다. 결국에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주소 정보를 변수가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쭉 계속 자바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부분이라서 더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넘 그레이드를 하나 만들어 놨죠. 자, 이넘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스테이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틱, 우리가 이제 상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셨으면은 파이널 스테이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를 만든다라고 이제 조사를 하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 이넘도 스테이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이넘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드, 얘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이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얘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를 이용하는 순간에 메모리에 알아서 다 올라가요. 그게 바로 전역, 상수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레벨 1, 네, 요런 형태로, 요런 타입 그레이드에 있는 레벨 1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드죠. 예, 이 값을 그레이드로 사용하겠다. 그레이드 레벨 1, 이런 식으로 변수 미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 레벨 1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이널하고 관련이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널의 특징은 뭐죠? 한번 값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레코드를
레코드 변수를 만들려면은 마찬가지로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person이라고 할게요. 이 변수명을 자꾸 제가 이제 똑같이 쓰니까 이거 똑같이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그 선택 사항이니까요. new person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 person이라는 레코드에는 지금 필드로 치면요. 예. 필드로 치면은 name, age, address 세 개의 필드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필드를 뭐든지 다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스 상태에서는 이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자바가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레코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레코드에 들어가 있는 필드들에 대해서 값을 전부 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지금 거져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constructor main.person 없다라고 나오죠. 이게 레코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레코드에 어떤 값들을 넣어야 되는지 보자면 name, age, address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입, name은 문자열 타입이니까 문자열 타입으로 넣어주고 age는 숫자형이니까 숫자형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address는 문자형이니까 문자형으로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ame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ge는 숫자였죠. 자, 이렇게 이제 에디터의 힘이 나오죠. 에디터는 이제 요런 게 되죠. 23. 그 다음에 주소는 세울 이런 식으로 레코드는 값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자료형을 초기화하는 방법.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선은 뭐 클래스, 그 다음에 이넘, 그 다음에 레코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형을 초기화하는 방법, new를 사용하는 거고 이넘은 뭐 new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요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자 그러면 new라는 걸 왜 사용하느냐? 요거 있죠? 예, new라는 걸 왜 사용하느냐? 원시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바가 자동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기 때문에 new라는 연산자가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클래스 인원 빼고요. 그다음에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new라는 연산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주소가 변수에 할당이 되었을 때의 요 상태를 인스턴스화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인스턴스 여기 보시면은 인스턴스 그러니까 단순히 설계도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예. 이 메모리에 값이 들어갔는데 그 값에 대한 주소를 변수가 갖게 되는 시점, 갖게 된 거, 요거를 인스턴스화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보시면 뭐 팩토리 메서드 이용하는 뭐 이거는 내용이 좀 제가 봐도 현 단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때 팩토리라는 용어로 써가지고 메소드를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강의를 제가 또 할 건데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스킬도 좀 많이 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급하게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목차를 안 봤었네요. 그래서 우선 이제 클래스를 알아봤고요. 클래스는 필드와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참조 자료형을 표현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우리 이전 시간에 스테이틱과 비슷한 이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파이널을 사용했을 때처럼 파이널과 유사한 레코드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형을
초기화하는 방법,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인스턴스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클래스, 이넘,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조 자료형을 메모리에 올리는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이후에 인터페이스, 뭐 함수형 인터페이스,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인 참조 자료형을 우리가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 그냥 지식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고급 스킬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 정도 수준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페이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는 필드,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자 이제 내용 여기는 다 지울게요. 지우기보다는 여기 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그 메서드 정의만 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저 서비스 유저 파인드 유저 바이 아이디 스트링 이메일 이렇게 이 클래스 여기 클래스 밑에서 보시면은 메서드가 함수라고 했잖아요. 예, 함수. 그리고 이제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렇게 안에 내용을 구현을 해준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딩하는 부분을 중괄호 안쪽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데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 중괄호가 없어요. 중괄호를 넣는 순간에 이제 빨간 줄이 이렇게 거지죠. 그래서 이런 그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현한 공간이 없는 상태를 앱스트랙트라고 합니다. 예, 요거 용어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앱스트랙트, 구현하지 않은 형태로 그냥 명시만 하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잘 이해를 하려면은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되니까 우선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고 정의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법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자, 클래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클래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임플리먼트 유저 서비스라고 해두게 되면은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이 유저라는 클래스가 유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는 단순히 메서드 그 형태만 선언을 해두고 실제 구현은 클래스에 맡기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줄 이렇게 거지죠. 자, 유저라는 타입은 여기 보시면은 유저 서비스의 find user by id라는 애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구현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형태 있죠. 예, 요 메서드 형태를 그대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이렇게 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간 줄이 거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저빌리티 이런 게 있습니다. 비저빌리티. 요거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우선은 퍼블릭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퍼블릭이라고 적으면은 클래스 외부의 모든 곳에서 참조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접근 한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근 한정자 뒤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null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빈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코딩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에러가 나는 부분이 null pointer exception, MPE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값. 얘도 값이긴 값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쨌든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메모리하고 연결하면 설명이 쉬운데 메모리 주소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 이게 가장 정확한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이 사용했을 때의 장점들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클래스에서 임플리먼트를 사용한다. 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면은 레코드가 보이시죠? 레코드도 뭐라 그랬죠? 클래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레코드에서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은 임플리먼트,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람다식에 대해서 제가 할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 부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참조형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참조형 변수를 통해서 메서드, 함수죠, 함수. 예,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유저는 new라고 했죠. 예, 인스턴스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유저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유저에 있는 이름을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user.name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다이렉트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접근 안정자 할 때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필드에 다이렉트로 값을 할당하는 것은 좋은 코딩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임의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놨죠. setName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set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려면은 그냥 점 찍으시면 됩니다.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인스턴스화하고, 그런 다음에 user.setNam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파라미터로 매튜라는 문자열을 넣었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매튜가 여기 들어온 거죠. 그럼 이 매튜를 필드 네임, 예, 요 네임에 할당해 줘라는 뜻입니다. 또 이 값이 이 수식에 의해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화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th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화된 거를 얘기해요. 결국에는 클래스는 그냥 껍질이고, 이 껍질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담기는 순간, 그 순간을 인스턴스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인스턴스화 됐을 때의 메모리 주소에 있는 네임, 예, 그게 바로 thi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인스턴스화된 값, 요거를 thi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저에서 이름을 가져오는 메소드를 또 하나 만들어 놨죠. getName이라는 걸. 자, 그럼 getName은 어떻게 사용하냐?
점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user.get name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et name의 return 타입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답이 나오긴 했는데, 자, 찾아가 봅시다. get name을 보면은 return 타입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변수에 또 얘를 담아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똑같이 해서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다르게 써야 되겠네요. new name. 이렇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set name은 void라고 했잖아요. void. 그러니까 리턴할 게 없을 때는 void거든요. 그러면은 대입 연산자를 써서 이와 같이 값을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et name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고, get name은 리턴을 해주죠. 문자열 형태로. 그래서 문자열 형태의 변수에 담아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매튜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get name을 하게 되면은 매튜라고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매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바에서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화살표 함수라는 형태로 좀 많이 불리게 하는데요.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로는 람다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람다식을 자바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고급 사용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자세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많이 배운 다음에 우리가 스트림이라는 거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람다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중에서 요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함수형 람다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플러스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는 메소드 정의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int a int b. 지금 우리가 그 메소드 명에서도 유출을 할 수 있지만 얘는 더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메소드 명을 적어 놓긴 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은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조건은 뭐냐면은 메소드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문법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은 디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한 개 이상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 원칙은 인터페이스의 메소드가 하나만 선언되어 있는 거. 요게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플러스 펑션, 플러스 A A B 우선 이렇게 적어 볼게요. A 플러스 B 이렇게 요게 파라미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현할 부분은 지금 없죠.
근데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때는 클래스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클래스를 구현하지 않고 화살표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제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워낙에 좀 이 부분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파라미터 넣는 게 이렇게 두 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게 A라서 A를 넣어준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DC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맞춰서 파라미터 D를 받고 파라미터 C를 받은 거를 더하기 해준다. 이런 형태로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실행을 하려면 플러스점 메서드명이 뭐라고 돼 있었죠? 플러스라고 돼 있었죠. 네, 플러스. 그래서 1 실제로 계산할 값 파라미터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의 리턴 형태가 뭐였죠? 예, 리턴 형태가 플러스의 리턴 형태가 int니까 여기에다가 int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둘 수가 있겠죠. 자, io.println으로 찍어 봅시다. result.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 보면요. 1, 3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4. 실행 4라고 나왔습니다.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제 장점을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네. 빼기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름은 플러스라고 해놨지만은, 실제 하는 일은 빼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예, 요런 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람다식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메소드 하나만 만든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람다식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 파라미터 개수 맞춰주고 화살표 써주고 실제 구현할 로직을 적어준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줄로 구현할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 return. 그래서 중괄호로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return 대신에 이제 return문을 적어줘야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람다식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람다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제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골뱅이 펑셔널 인터페이스. 지금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 이와 같이 골뱅이 뭐뭐뭐가 붙은 거 자바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붙은 거는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노테이션. 예.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메서드가 하나만 있으면은 자바가 자동으로 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동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자동적으로 판단하는데 얘가 정말 펑셔널 인터페이스야 라는 거를 명시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렇게 붙여주는 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주석이죠. 주석인데 우리가 주석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도 주석 맞습니다. 주석 맞는데 얘는 코드 진행과는 상관이 없는 주석이고요. 이 골뱅이가 붙은 거는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래밍 돌아갈 때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어노테이션.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의미 없는 일반 주석하고 똑같은 그런 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그냥 여기 적어놨지만 메타데이터로서
어노테이션은 여러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키지와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void main 이렇게 적어놓고 파일 하나에다가 인터페이스도 만들고 유저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만들고 유저 클래스 만들고 그다음에 그레이드 인원 만들고 퍼슨 레코드 만들고 파일 하나에 다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는 다 쪼개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펑션이라는 인터페이스는 플러스 펑션.java라는 파일에다가 옮겨서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유저 서비스.java라는 이름으로 파일로 분리를 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 관련 있는 파일끼리 이렇게 자바 파일끼리 모아두게 되면은 어떤 폴더 구조를 만들게 되겠죠. 그 폴더 구조를 만들게 됐을 때 이 폴더 구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단계니까 패키지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패키지를 사용한 소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바 파일을 만들다 보면은 관련 있는 자바 파일끼리 이렇게 묶어놔요. 폴더로 묶어놓으면은 그냥 뭐 자바가 알아서 찾는 게 아니고 이 폴더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패키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dev.o님. para.mode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패키지가 네. 이 패키지가 이 폴더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모델 여기 모델이 있죠. 모델 그 다음에 요 모델 위에가 파라였죠. 파라. 그래서 파라 여기 위에 또 올라가면은 dev55님 있죠. 그래서 dev.55님. para.model. 그러니까 이제 폴더 구조를 점 찍어서 이렇게 이제 파일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 요거를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JDK 그 9 버전부터 도입된 개념인데 실무에서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자바 파일들을 패키지로 묶었다면은 그 패키지들을 더 큰 개념으로 묶은 거, 요거를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도 요거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바에서의 이 모듈을 활용할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중요한 접근 한정자. 예. 아까부터 계속 뒤에 설명할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드렸던 접근 한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드에 다이렉트로 값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변경할 수 있으면은 이게 코드를 작성할 때 어디서 어떻게 값을 변경을 했는지 못 찾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안 좋아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부분 필드에 대한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끔 숨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를 캡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하려고 사용했던 void main 요 메서드에서는 이 캡슐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빗을 사용하는 게 잘 동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유저라는 클래스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 이 필드들에 대해서 프라이빗을 다 붙여 놨습니다. 프라이빗을 다 붙여 놨고 이제
제가 실무에서는 이제 void main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뭐 요거를 사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그 유저점 name으로 이렇게 접속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프라이빗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두면은 지금 에러 상황입니다. 유저점 name is not visible.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캡슐화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근 한정자로 이제 프로텍티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퍼블릭은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네임을 퍼블릭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자, 빨간 줄이 없어졌죠. 예, 이제는 이 유저에 있는 네임 필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가 있거든요. 요거는 상속과 관련된 접근 한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 상속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속을 하는 방법은 클래스를 상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임플리먼트를 사용을 하면 되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 상속을 받으려면은 extens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저라는 클래스를 자식으로 만드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유저하고 person이라고 하죠. 예. person이라고 하고 이제 string location, 사는 장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저를 이 person에 있는 필드 기능을 유저에서도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extend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extend person,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저라는 클래스는 person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erson을 지금 상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저라는 타입으로 만들었지만은 person이라는 타입도 유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korean.location 하고 얘를 println으로 출력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겠죠. 네, null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세울 location 하고 실행을 해보면 서울이라고 나오겠죠. 네, 서울. 여기 유저에는 로케이션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속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상속 관계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로텍티드, 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애들만 접근이 가능하다. 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void main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그 protected가 적용이 된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좀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set 파일 person.java
이렇게 만들고요. 예, 클래스 만들고 protected string location 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person을 상속받게끔 extends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저가 person에 있는 로케이션에 접근이 가능하다, 상속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로케이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예,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왜냐면은 요 파일하고 요거랑 그 다음에 앱이라는 요 클래스랑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거나 네, 프라이빗으로 일단 만들고요. 프라이빗으로 돼 있으면 접근 못하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돼 있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저점 로케이션을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 밖에서는 안 되고 이 퍼슨을 상속받고 있는 유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소드를 하나 좀 만들어 보면은 set location this 점 location string location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니까 string get location return this 점 location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퍼슨의 로케이션을 프로텍티드로 해놨잖아요. 예, 프로텍티드로 해놨는데 이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애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 유저는 퍼슨은 상속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로케이션에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로케이션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유저점 set location set all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줄이 또 거지죠. 왜 빨간 줄이 거졌을까요? The method location is from type is나 비저블. 네, 비저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를 디폴트라고 합니다. 디폴트. 예전에는 그 면접 볼 때 접근 한정, 자바의 접근 한정자가 몇 개냐? 그 3개요. 그러면은 땡. 여기 보시면은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렇게 3개만 있다고 답변을 하면은 땡, 아니야, 디폴트가 더 있어, 아무것도 안 붙인 거. 이런 것도 면접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 요즘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메서드를 만들 때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요. 디폴트이기 때문에 디폴트는 자기 그 클래스 파일이 속한 그 패키지, 요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public으로 바꿔줄게요. 자, 폴더 구조를 보면은 앱이 여기 있고 앱은 여기 소스라는 폴더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퍼슨과 유저는 모델이라는 폴더 패키지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이면은 이 패키지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패키지 밖을 벗어나면은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블릭 붙여줬고요. 저장 하면은 이제 빨간색 없어졌죠. 잊었죠? get location 이렇게 메소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용으로 사용했던 보이드 메인만을 사용을 하시면은, 요 테스트가 안 됩니다. 접근 한정에 대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을 표현하는 방법 실습. 이번 챕터에서는 실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실습 1. 스트링 타입의 변수 초기화. 우리가 참조형 타입을 인스턴스화 하려면은 new라는 연산자를 붙여줘야 되죠. 근데 참조형 타입 중에서 좀 특별한 new 연산자를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타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이렇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따옴표 2개만 붙이셔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요거 이렇게 예제 코드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어렵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필드와 메소드. 클래스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다. 하단 문제 답하시오. 하단 문제 답하시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문제. 지금 이제 프라이빗 접근 한정자로 사용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요거 챗봇이랑 한번 이렇게 채팅하면서 답변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스의 용도가 뭔지 알아보시오라고 돼 있고, 인스턴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거긴 하지만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자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 3 인엄. 다음에 있는 코딩하고 결과를 확인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compare to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 진도가 앞서 나간 부분이라서, 그래도 문제 나온 거니까 한번 풀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 4. 코딩 컨벤션. 그래서 자바에서는 코딩할 때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코딩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바는 굉장히 성숙한 언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언어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코딩 규칙들. 거의 전 세계 개발자들이 공용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코딩 규칙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코딩 컨벤션의 이런 규칙에는 뭐 명령 규칙, 뭐 카멜 케이스를 사용해야 된다, 뭐 어떤 케이스에는 파스칼 케이스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거는 그냥 알아서 다 들어오게 되니까 특별히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 정도는 조금 코딩 컨벤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기초적인 코딩 컨벤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있죠. 클래스는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변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소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아주 기본일 거고요. 그다음에 메서드나 필드 있죠. 메서드명이나 필드명을 사용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get이란 단어와 name이란 단어가 합쳐져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사용하는, 이런 거를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데, 카멜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내용을 여기 괜히 지웠네. 인엄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다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상수를 나타내는 의미하는 그런 변수들은 다 대문자로 쓰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 5. 레코드 사용할 때 레코드 한번 여러분들 연습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레코드를 사용할 때 레코드는 제가 그 파이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값이 딱 세팅이 되면은 변경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는 예외 케이스가 있거든요. 되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도보다 좀 훨씬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확실히 되니까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JDK에서 제공하는 기본 어노테이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 말고도 이제 더 많긴 한데, 대표적인 거 3개만 제가 긁어와 봤는데요. 오버라이드라는 것이 있고요. 오버라이드는 상속과 관련됐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키워드가 2가지 있었죠. 익스텐즈하고 임플리먼트 2가지가 있었죠. 예, 2가지 케이스에서 오버라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쭉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프리케이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소드에 붙게 되는데, 메소드 이외에 디프리케이티드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 라는 의미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프레스 워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이런 ID 도구를 사용을 할 때 요거는 좀 뭐 에러는 아니고 이제 경고 사항인데, 그 경고를 무시하겠어 라는 의미의 어노테이션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 7. 자, 제가 이제 코드를 다 이렇게 적어놔 드렸죠. 아까 전에 람다식 예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꿨고 뭐 이런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펑션 인터페이스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람다식이라는 문법이 있고 이 람다식을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예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요거를 한번 그냥 똑같이 입력을 하셔서 실행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요렇게 교체를 해서 한번 실행한 결과를 비교해서 람다식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 8. 생성자. 제가 그 디폴트 생성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외에 파라미터를 받는 생성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클래스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좀 만들어 보시고 이런 연습을 하시라고 실습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아까 어노테이션에 보시면은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제에 오버로딩이란 이런 문제도 내놨죠. 그래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차이, 요 2가지의 차이점을 공부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제와 같은 케이스인데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챗봇한테 물어보셔서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하고 슈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거의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특수 목적의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개발자분들이라면은 자주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스프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할 때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기능이긴 하지만은, 이 디스와 슈퍼가 뭔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와 슈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 자료용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